정치부 박현우 기자와 함께 총선 전국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고요. 코로나19라는 특이한 변수 속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또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를 할 수 있는 첫 선거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참 의미가 좀 남다른 선거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초기에는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론 이런 프레임이 각 진영에서 들고 나와서 맞붙는 양상을 보였죠. 예.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반문재인 전선을 형성해서 모두 힘을 합쳐서 총선에 임하자 이런 기조의 힘이 실리면서 보수 통합도 어렵게 이루어졌었고요.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통합당이 사사건건 딴지를 걸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서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이런 프레임 대결 구도가 초반에는 명확하게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여당의 프레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네, 광진을 지역구 선거 캠프의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후보가 맞붙은 지역이었는데 49.4%의 득표율로 현재 1위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꽃다발을 받고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시 뒤에 당선 소감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많은 인파와 함께 축하를 받고 있고 팔을 높이 한번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좀 예측이 좀 하셨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서울 내에서도 초접전 지역으로 꼽혔던 지역이죠. 네. 그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 마지막까지 이 직전까지도 수백 표 차이가 나면서 초접전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개표가 한 90% 정도가 됐나요?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90%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지금 접전 지역이긴 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양상을 따져봤을 때 고민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초접전 양상이거든요. 고민정 후보가 49.4%의 득표율이고 오세훈 후보가 48.7%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초접전 속에서 고민정 후보가 승리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말씀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네, 고민정 후보까지 사실상 승리가 확실시 되면서 이제 청와대 출신들의 약진이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또 눈에 띄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지 않았습니까? 네. 보수 진영에서는 또 보수 잠룡, 이른바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이 됐고 그렇죠. 또 서울시장을 지냈던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는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른바 정치 신인인 고민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꺾는 이런 장면을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오세훈 후보가 초반에는 추미애 의원을 꺾으려고 광진을을 선택을 했었고 때문에 1년 전부터 민심을 다지려고 광진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민심을 다져오고 있었는데 고민정 후보가 지역구 확정이 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만에 민심을 굉장히 많이 얻고 지금 초접전 양상을 펼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영향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저희들이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역구를 워낙 탄탄하게 닦아놓은 지역이라서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전에 의원일 때 지역구를 활동을 할 때 오세훈 후보의 그 구호는 추 장관이 가는 지역군 행사는 무조건 내가 간다. 이렇게 해서 같이 지역을 돌면서 열심히 닦아왔던 그런 지역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판에 선거에 뛰어든 고민정 후보, 정치 신인이기도 한데요. 이 후보에 밀려서 결국에는 낙선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입으로 활동했던 고민정 후보가 그 후광을 크게 입어서 이 코로나 국면에서 특히 더 큰 힘을 얻고 이렇게 당선까지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좀 짚어보고 있던 와중에 광진을 고민정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잠시 연결해봤습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높게 나온 투표율에 따라서 각 당의 좀 유불리를 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요? 네, 우선 투표율이 잠정적으로 66.2%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총선만 놓고 따졌을 때는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입니다. 14대 때 이후로 지금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라고 하는데 당초 야당에서는 투표율이 65%를 넘으면 자신들의 진영에게 유리하다. 또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에 유리하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네.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여당에 유리하게 이런 높은 투표율이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 굉장히 이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그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이번 총선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앵커님들도 투표를 하셨겠지만 네. 역대 선거 중에서는 처음으로 투표장에서 1m 거리 두기, 또 손소독, 비닐장갑 착용 이런 것들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결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투표장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이다 보니까 방역을 한다고는 했지만 또 막상 투표하러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밀집된 공간을 꺼려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당장의 두려움, 눈앞의 두려움보다는 이 코로나 사태가 길게 갔을 때를 우려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이 사태를 제대로 종식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 이런 심리들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심리들이 아마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 이런 것들을 또 반증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졌던 선거였는데 코로나19가 과연 어느 쪽에 유리한 변수로 좀 영향을 미쳤을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과 예상되는 결과만 놓고 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 나온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저희 모두가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초기에는 정권 심판 대 야당 심판 이런 프레임 대결이 펼쳐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야당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이 정권의 경제 실정을 주장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경제 실정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이런 과정에서 나온 구호가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구호였기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을 했습니다. 초반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 성급하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한 뒤에 대구를 시작으로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을 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정권을 겨누는 칼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했었는데 예. 이후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야당은 의료진과 국민의 저력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대처를 극찬하는 해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또 해외 정상들의 도와달라 이런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예. 또 특히 총선을 앞두고 100여 명에서 또 100명 안으로 줄어들었고 또 총선 직전에는 50명대 안으로 이 확진자가 줄어드는 이런 추세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처했구나 이런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아마 퍼진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40%대의 어떤 지지율이 50%를 넘어서는 이런 것들이 그런 민심을 반영하는 수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게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라는 게 이제 저희가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현재는 47개죠. 그 의석수를 네. 나눠 갖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은 단순히 순전히 그 정당에 투표한 득표 수만으로 그거를 적용해서 의석수를 나누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득표율이 지역구와 연동돼서 이게 정당을 투표하는 그 모든 그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네. 지역구와 같이 연관을 지어서 순수하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들어간 투표수를 그 의석수를 나누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된 건데 예. 아무래도 이게 양당제
아래에서는 소수 정당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은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정당 제3지대를 넓히자는 취지로 처음에 도입이 됐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군소정당을 위한 취지였는데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그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선거 이후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다면 보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 취지가 양당 체제의 폐해를 줄이고 새정치, 제3지대가 힘받는 정치판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오히려 양당제가 더욱 견고해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거대 양당이 이른바 비례정당이라는 꼼수를 쓰면서 그 취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건데요.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총선 이후 선거법 재개정은 범여권을 중심으로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선거법 개정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공개석상에서 다음 국회에서 이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예. 오늘 당선되는 의원들로 채워지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 그러니까 중도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실제로 25%에 육박하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중도층의 표심은 어디로 향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선거를 앞두고 그 부분이 상당히 또 관심을 모았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예. 중도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던 선거가 확실히 맞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중도층이라고 하면은 어느 후보를 찍을지 어느 진영에 표를 줄지 결정을 못한 유권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예. 그런데 통상 결정을 못한 유권자들이 대개 일주일쯤 전에 누구를 찍을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역산을 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들이 중도층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지를 살펴보면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하. 그 즈음에서 통합당에서 있었던 일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앵커님도 혹시 기억하시는 그때 통합당에서 막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랬었죠. 그렇죠. 네, 세대 비하 발언이 우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곧바로 이어서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텐트 이제 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막말들을 예. 했던 그런 사태가 불거졌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그 당시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비교적 잠잠했었죠. 막판에 김남국 후보의 다소 선정적인 팟캐스트 방송 논란이 일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통합당에 비해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통합당은 차명진 후보에게 윤리위가 탈당 권유, 다소 애매한 처분을 내린 뒤에 차 후보가 다시 살아났고 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제명 결정을 내린 뒤에도 차 후보가 다시 법원 판결로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예.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통합당 내부에서는 선거 일주일 앞두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된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되풀이돼서 10석 정도는 내줬다 이런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시각이 새벽 3시 33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중도층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들의 윤곽이 이제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략적인 정리된 전체적인 판세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민주당은 우선 지역구에서만 150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색을 해보면 157석, 160석 이렇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총 253개의 지역구 의석 중에서 60% 이상을 가져가는 겁니다. 네. 이를 포함해서 더불어시민당, 비례정당 이런 예상 의석수를 합하면 대략 175석 이상이 아마 나올 것도 같은데요. 예. 반면 통합당은 지역구에서 현재까지 90석도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비례까지 합했을 때 110여 석 정도 많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예. 막판 지도부의 개헌 저지선 확보 그러니까 100석 확보도 간당간당하다 이런 우려가 마냥 우는 소리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민주당은 서울에서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총 49개의 금배지가 걸린 서울에서 약 40곳 정도에서 이미 당선이 됐거나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초 민주당은 서울에서 36곳 정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경합 지역에서도 추가로 의석을 가져가면서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 통합당은 서울에서 10곳 우세, 그중에서 또 이제 그걸 합해서 15곳 정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예. 현재 8곳, 강남 8개 중에서도 한 곳을 빼고 7개 지역과 용산 이렇게 해서 8개 정도에서만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통합당에서는 서울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이 수도권 지역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해서 수도권은 총 121개의 금배지가 걸려 있죠. 경기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압승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59개의 의석 가운데 민주당이 정확히는 지금 다시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48곳, 9곳 정도에서 앞서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예. 민주당은 인천 13개 지역구 중에서도 11개 지역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통합당이 앞서고 있는 지역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데 통합당은 경기 10곳, 인천에서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하더라도 2곳에서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121곳인 수도권 중에서 민주당이 무려 99곳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예. 네. 근데 이는 지난 20대 총선 때 82석 때보다도 대략적으로 따져도 17석, 18석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무소속 지역을 포함해서 37곳을 지난 총선 때 따냈던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선 현재까지는 21석 정도에서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별로 좀 더 살펴보면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관심지가 단연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지역인데 이낙연 후보의 승리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는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까지 밝혔고 이낙연 후보가 차기 대권 열차에 가장 먼저 올라탔다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이제 종로를 기반으로 가장 말씀하신 이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단단하게 굳힐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죠. 선거 전에 우선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두 후보는 큰 표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20% 이상 이렇게 뭐 트리플, 3배 차이까지 났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우선 출구조사로만 따져보면은 이낙연 후보 53%, 황교안 후보 44.8%로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때문에 통합당과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개표 결과를 지켜봤을 것 같은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개표 결과 두 후보의 투표율은 각각 58%와 40% 정도로 약 18%포인트 이상 차이로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어제 오후 9시 반쯤 이미 승부는 판가름이 났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재난을 극복하고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 여당의 국민들이 맡겼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실상의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패배를 인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당직에서 오늘 각 당은 이 선거가 끝나고 각 당의 개표 상황실에서 이 결과를 계속해서 지켜봤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아침에 나의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말은 네.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위원장이 나이가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말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명분상으로는 건강상 이유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것은 그 내면에 과연 안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게 될 텐데 사실 그 이유는 위원장님 본인만 알겠죠. 그런데 저희가 추정을 해보자면은 예.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저희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몇 안 남은 이제 어른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만큼 경험이 많고 또 이제 선거판을 보다 보면은 그 맥락과 어떤 흐름이 보이고 이번 어떻게 될지도 다 어느 정도는 촉이 온다고 할까요? 그런 감이 올 텐데 네. 이번 선거를 지켜봤을 때 사실 어제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뛰어들었는데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당의 좀 악재들이 좀 겹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득표율이 많이 떨어졌을 테고 아마도 저희 일선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혹시라도 이 결과가 나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걸 혹시라도 어느 정도는 예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일 아침에 오늘 아침이죠. 이제 오늘 아침에 공식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그 자리에서 모든 거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해명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사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킹메이커라는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녔었는데 이번 결과를 보면 좀 체면을 구겼다 이런 평가가 나와서요.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의 영입은 이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놓고 항상 어떤 선거나 정치는 말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저력을 저희가 결코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진영을 바꿔가면서 두 번 다 선거를 이끌었고 승리로 이끌었고 또 대통령을 배출을 두 차례나 해낸 것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네. 이번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들었는데 이 본인이 와서 따져보니까 생각보다 통합당 상황이 더 안 좋았고 그리고 애초에 본인이 주장했던 거는 공천 과정에서 다 끝났는데 들어가서 자기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처음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따져봤을 때 또 그리고 그 이후의 악재들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지도부의 리더십이나 결단력 이런 것들을 쭉 지켜봐오면서 아마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단편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네. 다르게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마저 오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었다. 예.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도 상당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서울 구로울에서 통합당 김용태 의원을 17%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예. 또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후보는 경기 성남중원에서 5선에 도전하는 신상진 후보를 꺾고 금배지를 거머쥐었는데요. 또 관악을에선 정태호 전 일자리 수석이 또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도 불렸던 진성준 전 비서관은 강서을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을 눌렀습니다. 또 서울 양천을에서는 이용선 전 시민사회 수석이 전북 익산을에선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 광진을에서는 아직까지 개표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고민정 후보의 생환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16년 만에 단독 과반을 확보를 했는데요. 뭐 범여권으로 범위를 한번 넓혀보면 뭐 180석 이상 확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점쳐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승리로 20대 총선 이후 이듬해 대선,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달성하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특히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정의당, 또 열린민주당, 민생당 등 범여권의 의석수로 합산을 해봤을 때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요건이 충족이 되고요. 예. 필리버스터의 강제 종료도 가능한 막강한 힘을 거머쥐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를 비롯해서 향후 3차 추경과 또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등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예. 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전국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향후 전국 좀 전망해 주시죠. 네, 아울러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이른바 다른 개혁 입법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또 문재인 정권 후반기 레임덕 없이 안정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됐는데요. 더불어 종로에서 저력을 보여준 이낙연 의원은 여지없는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한바탕 혼돈이 불가피합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황교안 대표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공석이 된 대표 자리를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잠시 대행을 맡아서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후에 이제 지도부 공백 사태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서 전당대회를 앞당겨 실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이어지는 두 달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과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선거가 양강 구도로 치러졌는데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제 그렇죠. 이끌었었고 진두지휘했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네. 경우 황교안 대표와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영입을 했었고 또 박형준 박형준 위원장과 예. 같이 힘을 맞춰서 이끌었는데 선거를 이끌었던 각 당의 지도부들은 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우선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라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정권과 하나이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사실상 건강이 안 좋아서 전국 단위 유세 활동을 크게 하지 못했고 이낙연 후보는 이제 종로에 출마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여론조사 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법 전국 유세를 가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전국 단위 유세나 이런 것보다는 우선은 아직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힘 실어주기 차원에서 그 이해찬 여당 대표와 또 이낙연 전 총리 이 분들의 인물 더하기 또 문재인 정권의 후광에 힘입어서 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거를 진두지휘했고 이게 아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통합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박형준 공동 선대위원장 또 황교안 공동 선대위원장이 선거를 이끌었는데 예. 황교안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와 반대로 이제 지역구 사정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초반에는 제법 유세를 다니긴 했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예.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고 아무래도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이후 선거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종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은 전국 단위의 또 유세가 필요한 상황인데 야당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 공백을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잘 자리를 차고 들어와 주면서 네. 전국 단위 정말 강행군을 펼치면서 선거를 진두지휘를 했는데 또 막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또 동시에 박형준 위원장의 역할도 있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유세 활동 위주로 하고 예.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면은 박형준 위원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헌 저지선 백석도 위험하다. 사실 지금 돌아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지적을 했던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따가운 말을 하는 역할을 박형준 위원장이 맡았다고 하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또 전반적으로 선거를 이끌어주고 또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로서의 그 상징성을 가지고 선거를 이끌었는데 어쨌든 결과는 통합당이 참패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1대 총선에 대해서 정치부 박현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